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힘을 보여줬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시장에서 수급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뉴스와 종목들 한번 이슈를 통해 확인해보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의 북미 전기차 충전 사업 대폭 강화 소식인데요. 사실 신사업 1순위로 주목받는 게 이 충전 시장이라는 건데 이건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대기업들은 판 커지는 이 충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룹별로 저마다의 전략은 다 제각기인데 SK는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SK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서서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누적으로 3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죠. 에버차지의 지분을 90% 이상 인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충전 사업자가 이제 에버차지죠. 그리고 충전 생산 기업 SK 시그넷 두 축을 중심으로 이제 충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그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SK그룹은 SK E&S의 북미 투자법인인 패스키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늘렸는데요. 패스키 같은 이 SK E&S의 북미 신재생 투자 전반을 관장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의 아들인 최인근 매니저도 이제 작년에 패스키로 소속 변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SK그룹이 진심으로 해당 사업을 생각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K그룹이 이처럼 북미 전기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보급 정책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2032년에 판매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제 SK그룹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 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에 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SK그룹이 관련된 전기차용 배터리고 전기차용 충전기, 전기차용 충전소까지 관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 관련 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30% 이상이 해당해서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관련주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엮이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그룹 이제 충전 사업자 에버차지와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 SK 시그넷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최근에 그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모트렉스를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고요. 이전에 그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그 전진 건설 로봇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다채롭게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이제 고정비 커버 그리고 마진율 개선된 그 제품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게 또 증가를 했고 원가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작년 매출이 5,6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58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지난 2월에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있습니다. 이 모트렉스 EV가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MOU로서 계약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기주총에서 이 동사가 전기차 충전 배터리팩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 신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MOU와 연계돼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이 합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자율주행과 카자흐스탄의 IVI 시장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작년 네옴시티 관련 150억 규모의 CPC 공급 등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과 목적까지 다 합쳐져서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해볼 수 있고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 조정이 좀 나와준다 한다면 2만 원 아래때 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또 충전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트렉스 2만 원대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어제 우리 시간 자정쯤에 들려온 소식이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16개의 차종을 공개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다 대부분 미국 차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우리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크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그 17개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종목 잠깐 보면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쉐보레의 볼트, 이코녹스, 그다음에 포드의 이트랜짓, 머스탱 등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대차가 경쟁하는 국가 어디입니까? 독일, 일본이죠.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과 독일과 일본은 지금 중국산 배터리 쓰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 지원에서 빠져 있지만 향후 1년, 2년 내로 지금 중국산 교체를 이제 뭐 한국산으로 하겠죠. LG를 하든가 삼성 하든가 SK온을 하던데 이렇게 교체하면은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점점 저점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현대차의 방향까지도 바꾸기는 힘들다. 일시적인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향후 얼마 안에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독일 모두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금 16개 차종 명단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니만큼 오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길 바라면서 관련 종목들의 영향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 에코프로 그룹주 공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룹주 내에 지분 관련 변동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지주회사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일부 지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일부 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가 원래 에코프로엠에 갖고 있던 이익이 교환사채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량으로는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분 변동 비율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허태경이라는 또 임원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분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의 임원은 이제 예전에 퇴사를 했고 에코프로의 임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시 규정 때문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관계 있는 회사기 때문에 허태경 임원이 이제 그 지분 매도를 해도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이제 주가 상승 거기에 이제 그 공매도가 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 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 그다음 무차익 공매도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는 차익 공매도만 허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제 공매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익 공매도인데 무차익 공매도, 그러니까 해당 주식이 없이도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무차익 공매도로 합니다. 네이키드 쇼셀링으로 영어로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익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터뜨리시는데 그런데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갖다가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면서 내가 공매도를 비난하셔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비난하신 것은 뭔가 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최근에 홍콩에서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좀 이슈가 불거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엄청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수익을 갖다 내려면은 사실은 에코프로가 만약에 그 10% 수익이 나면 10% 수익이 그 전에 남지만은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수익이 아니고 더 큰 수익이 수익이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를 친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홍콩 소재 펀드 매니저가 공매도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역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공매도를 필요한 수량을 다른 갖고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기관의 어떤 이해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그 쇼츠에 대한
그 매도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도덕적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소랑 금감원에서 예밀하게 그 살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점 역시 거래소가 과연 에코프로 BM의 공매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숏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법적 문제 상충이 있는지는 거래소가 찾아봐야 될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지금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제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힘을 내주면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도 한번 주가 추이와 전반적인 공매도 일대금 한번 체크 꼼꼼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공략 소식입니다. 이 소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죠. 효성그룹이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이제 그룹의 핵심 결사죠. 이제 소재 3사, 이제 효성 TNC 첨단 소재 효성 화학을 이제 필두로 이제 탈플라스틱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에 이어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미래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60억 달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76억 달러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2028년에는 155억 달러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탈탄소 기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은 사실 이게 뭐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산업 쪽에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이제 이쪽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기조에 맞춰서 작년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효성그룹은 3,600억 원의 아주 대규모 금액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또 NH에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내놓으면서 주가 강하게 반응해준 바 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 하면은 사실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시장에서 좀 최대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물론 그 효성 첨단 소재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롱 인더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코롱 인더는 제조 사업 부분에 분할되어서 신설된 제조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자재, 화학 소재, 원자재, 제표 그리고 패션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 산업자재 및 패션 부분 성장을 통해서 매출이 5조 3,67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무적인 내용인 뿐이고요. 사실상 그 전기차 타이어 그리고 5G 광 케이블 그리고 우주 항공 소재 등에 사용되는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가 있는데 이 아라미드가 강철보다 강하고 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는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적인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업은 2021년 그 SK 지오 센트릭과 그 손을 잡고 썩는 플라스틱을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지난 23일 그 핀란드 기업이 스토라 엔소라고 있는데 이 기업과 친환경 플라스틱 공동 개발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한다면 탄소 배출량의 50% 감축하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지난달에 그 효성 첨단 소재가 미국 바이오 플라스틱 기업인 그 오리진 머터리얼즈라고 있는데 이 기업과 저탄소 소재 상용화 파트너십 체결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진 머터리얼즈가 과거 2021년 11월에 코롱 인더스트리와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사업적으로는 장기적인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페트와 PEF 제품들이 이제 양산을 2025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롱 인더스트리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1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 유효하다. 코롱 인더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요. 조선주의 상방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사에 프랑스 회사 GTT로부터 LNG선 화물창 특허권 갑질이 계속돼 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GTT가 최종 패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3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프랑스의 GTT사가 이제 LNG 운반선 화물차 끼워 팔기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좀 굉장히 부담을 가졌었는데 최종 패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효자선종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까지 최고가까지 올라갔었던 LNG 운반선에 이제 척당 100억 이상이 드는 기술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폭으로 절감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동안 GT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조선사 8개사의 LNG 화물차 기술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면서 기술 지원도 함께 끼워 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지난 2020년도에 11월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28억을 부과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상고를 계속 기각을 함으로써 GTT는 더 이상 이제 국내 조선사들한테 라이센스와 기술 지원을 함께 팔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GTT와 우리 국내 조선사들 협상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개별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서 건조 원가도 기존보다 훨씬 더 내려갈 것이다. 최소 100억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정입니다. 아마 각 선사마다 다를 텐데 이거는 추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GTT의 화물창을 쓰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이용한 이제 끼워 팔기에 항상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여기 재판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국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부담이 좀 있으니까 화물차 기술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서 K-State 멤버 브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함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동안 사실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아마 국산화를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크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남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긴 하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남는 게 얼마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빛이 나오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의 효자 선종입니다. 최근 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간 LNG 운반선, 이게 지금 척당 100억 원 이상 드는 기술 라이선스료가 대폭 절감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조선주 주가 추이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지금 크래프톤이 네이버 Z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네이버 제트는 이미 메타버스로 세계 그 최대 메타버스 가입자인 이제 제페토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명이 넘는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원으로 그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근데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맨 땅에 헤딩하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이버 제트가 아까 말씀드린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뛰어든 것입니다. 그 제페토는 이제 3억 명 이상의 이제 그 가입자를 갖고 있는데 그 제페토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옛날에 아주 그냥 그 비유를 한다면 그 싸이월드의 그 아기자기한 그거를 홈페이지를 꾸미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제페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메타버스의 또 다른 중요한 그 이미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거기에 제페토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그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뭔가 히트작을 못 내놔서 주가가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은 여기에 가입 그 게임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이제 크래프톤이 관계없는 회사의 게임도 가져와서 퍼블리싱, 그러니까 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뛰어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메타버스에도 동시에 뛰어든 것인데, 참고로 크래프톤은 이제 외부에 있는 회사의 게임을 들여와서 유통을 성공한 대표적인 게임이 사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원래 이제 크래프톤의 게임이 아니었고 펍지라는, 그래서 그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 보시면 펍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는 별개 회사였던 김창완 대표의 별개 회사인데 이 회사 거의 이제 고사 위기에 빠지니까 그 학교 선배인 이제 장병규 의장한테 찾아가서 SOS를 쳤고 장병규 의장이 기꺼이 이제 회사 인수해 줬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게임을 가져다가 유통하는 것이 이제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기업 모델이고 이것이 순항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새로운 이제 체질 개선도 게임의 체질 개선도 하고 동시에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신수장 사업을 통해서 가입자와 매출 갖다 끌어올리면은 주가의 멀티플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 선방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 내에서 크게 보면 움직이고 있는 크래프톤. 오늘 장에서는 좀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적인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 기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재무적인 부분들은 뭐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특히 작년 그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PC와 콘솔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12월에 그 큰 기대를 얻었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부진이 굉장히 좀 크게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이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좀 더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호러 게임 명작 그 이전에 그 데드 스페이스라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제작자인 글렌 스코필드가 제작을 맡겼는데, 당시 때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이 데드 스페이스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냥 똑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크게 받았었고요. 특히 이 게임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PC 버전에서 최적화 문제가 좀 불거졌고, 게임 완성도 측면에서 실망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 게임이 호러 게임으로 주목을 하면서 그 게이머들에게 호러 쪽으로 좀 주목이 됐던 부분들이 회사와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심지어는 주주들에게도 호러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역시나 예정적인 신작은 없다라고 좀 밝혀졌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최근에 그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가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북극곰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 2023년 그 개발 로드맵에 따른 배틀그라운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고, 외부 개발사의 게임 퍼블리시 등의 다각화를 통해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작년 실패에 대한 악재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면서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아니고 또 여전히 지금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컨센에 부합될 것으로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인도 시장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인도 인구가 마침내 중국을 추월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무게추도 서서히 인도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구수를 중시합니까? 바로 인구수는 경제의 가장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소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국력, 특히 경제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확정치는 아니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몇 명 더 많냐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작년까지 중국이 세계 1위였는데요. 인구수는 약 14억 2,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빠르면 금년부터는 인도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계속 혼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점차 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거다. 즉 앞으로 6년 뒤에는 중국은 오히려 인구수가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인도는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위는 미국인데요. 지금 약 3억 4천만 명, 즉 인도와 중국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왜 제가 자꾸 인도의 인구수를 말씀드리냐? 지금 전 세계 25세,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생산과 소비의 가장 중요한 그 소비층이 바로 인도가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바로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다. 바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저는 이런 글자가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1위가 세계 1위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6년 뒤죠.
2030년도에는 GDP가 지금 인도는 10위권에 있거든요. 근데 넘버 3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인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반도체를 중심이란 전자, 그리고 자동차, 철강, 유통, 식품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정말 성공하는, 인도에서 가장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각광받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인도 정부 쪽에서 나와가지고 코엑스에서 우리 이제 세제 혜택 많이 주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투자해주세요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업계에서 인도 시장 공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종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중국의 그 경제 활동을 좀 먼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인도 톱3 경제 대국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21년 기준의 중국의 총 생산량은 17조 달러, 그리고 중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1,890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는 3조 달러 그리고 2,170달러인데 이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소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내수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소비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활동에 먼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지난 29일 정부에서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 LCC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우에는 메가 이벤트와 휴가 장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현재 그 주 6회 주 63회에 그친 그 한중 노선을 올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의 코로나 이전 기준의 주 1100회 증편 시 86%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에 대한 불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증편도 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지금 내수 활성화 정책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LCC 관련된 기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이 LCC 기업들 중에서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한 한시 면제도 있고 단체 전자 비자 발급에 대한 완화, 그리고 무비자 환승 입국 등의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이 좀 기대돼 볼 수 있는 LCC 기업 중에 제주항공과 TA항공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도 인도지만은 우린 중국 리오프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할 타이밍이다. LCC 관련 종목 중에서 티웨이 항공을 또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화장품 쪽은 어때요? 화장품 쪽은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 위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긴 한데 중국의 화장품도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었고요. 네. 고도화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소비 심리가 자국제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리오프닝 관점으로서는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은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그 뷰티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현재 탈중국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고 탈중국화 북미나 이런 쪽에 좀 활성화를 시킨다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화장품 전반적인 산업들은 그쪽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한다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에 따라서 LCC를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장품 대비해서 LCC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티웨이 항공 주가 추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급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최근 삼성전자의 반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가가 벌써 한 달 전 대비해서 11% 넘게 오르면서 65,000원 회복에 성공을 해주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뒷받침돼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보면은 반도체 바닥론에 그럼 확신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금년 초 종합주가지수 저점이 225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서 누가 매수를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 라이언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300에서도 사고 2400포인트에서도 외국인은 꾸준하게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2500포인트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행보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말씀드리면요. 4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약 7천억 정도의 주식을 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를 산 금액이 1조 9천억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7천억을 샀다고 집계가 되는데 삼성전자를 1조 9천억을 샀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을, 다른 주식을 1조 2천억을 팔았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저점권에서 외국인들은 무차별로 많은 기업을 사지만 우리나라의 주가가 2,500 넘고 어제처럼 2,600포인트 근접에 가면은 이제 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말 그대로 국내의 굴지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인 뉴스 시청자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이제 압축시키고 선택과 집중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